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은 2025년 12월이다. 나는 79살 강도연이다. 경상남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김치 공장을 한다. 혼자 산다. 자식도 없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다. 사람들은 나를 그저 말없는 영감쯤으로 안다. 김치나 담그는 고집불통 노인. 그게 내 인생 전부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모른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오늘 오후 우편함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국가보훈처에서 온 우편이었다. 특수임무유공자 심사 대상자 통지서. 48년을 기다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다린 건 아니다. 그냥 잊고 살려고 애썼다. 하지만 오늘 이 서류를 손에 쥐고 나니 더 이상 잊고만 살 수가 없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 희미하게 적힌 숫자 907, 1970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라디오에서 뉴스 한 줄이 흘러나왔다. 1971년 파견된 북파공작원 실종자 명단 일부가 확인됐습니다. 당시 귀환하지 못한 공작원 42명 중 나는 라디오를 껐다. 42명. 그중 한 명의 이름이 있었다. 이준석, 19살. 내가 놓아버린 아이였다.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강도연. 주민등록상 나는 김치공장 사장이다. 하지만 진짜 나는 1970년 겨울에 한 번 죽었던 사람이다. 1969년 가을, 부산 부두. 23이었던 나는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미군 부대 보급품하여 쌀자루, 군용캔, 철제 상자들, 종일치게에 짐을 지고 날랐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한 달에 3,000원. 그마저도 일이 있을 때만 받았다. 술값에, 방세에, 끼니에 늘 모자랐다. 나는 월남자였다. 황해도 해주 출신. 6.25 때 10살짜리였던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배에 올랐다. 아버지는 북에 남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잠깐이다. 곧 돌아온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어머니는 부산 피난촌에서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때부터 나는 혼자였다. 고아원, 미군 부대 잔심부름, 구두 닦기, 좀도둑. 대한민국에서 나 같은 놈은 그냥 쓰레기였다. 1969년 10월 어느 날 밤 술집에서 싸움이 났다. 내가 먼저 시비를 건 건 아니었다. 하지만 끝은 똑같았다. 상대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고 나는 그걸 집어들었다. 결국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나 같은 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도둑질, 싸움, 무전취식. 사흘째 되던 날 유치장 문이 열렸다. 강도현 나와. 경찰 하나가 무심하게 말했다. 신문실로 끌려갔다. 책상 너머에 앉아 있는 건 경찰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계급장은 없었다. 그가 서류를 하나 내 앞으로 밀었다. 징역 1년 살래? 아니면 나라를 위해 일 좀 해볼래? 나는 코웃음을 쳤다. 나라요. 나라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다고요?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웃기지 마. 너 같은 놈이 애국시 무능할 처지는 아니지. 하지만 쓸모는 있을 수 있다. 성공하면 전과도 지워주고 군번도 줄 수 있어. 실패하면 뭐 어차피 죽겠지. 선택지는 없었다. 징역을 살면 평생 전과자 신세로 밑바닥을 기어야 했다. 그 일은 뭔지 모르지만 적어도 뭔가가 될 수도 있어 보였다.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날 나는 내 인생을 팔았다. 사흘 뒤 새벽 4시 유치장 뒤편으로 검은 지프 한 대가 들어왔다.
나 말고도 4명이 더 있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지프는 6시간을 달렸다. 창문은 가려져 있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산길이라는 것만 느껴졌다. 차가 멈췄을 때는 오후였다. 눈 덮인 산, 높은 철조망, 깃발도 부대명도 없는 막사 몇 채. 우리를 맞은 건 중년의 장교 한 사람이었다. 그 역시 군복에 계급장은 없었다. 그가 차갑게 말했다. 입소 환영한다. 여기가 어딘지, 무슨 부대인지 궁금할 거다. 알 필요 없다. 앞으로 너희는 이름이 없다. 그는 우리를 한 명씩 가리키며 숫자를 붙였다. 너 17번, 너 21번, 너 11번, 너 19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넌 23번이다. 그날 나는 강도연이 아니게 됐다. 숫자가 됐다. 다음 날 새벽 4시. 기상나팔 같은 건 없었다. 군화발에 걷어차이는 소리에 눈을 떴다. 일어나! 5초 안에 밖으로 나와! 늦는 놈은 식사 없다! 밖은 영하였다. 우리는 군복 한 벌만 걸치고 눈 위로 내몰렸다. 40킬로 배낭 메고 저 고지까지! 2시간 안에 못 오면 저녁도 없다! 나는 살기 위해 뛰었다. 옆에서 누가 쓰러졌다. 19번이었다. 19살짜리였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교관이 나에게 소리쳤다. 23번! 그 놈 내버려 두고 가! 동료 챙기다 너도 죽는다! 나는 그냥 지나쳤다. 그때 알았다. 여긴 군대가 아니었다. 훈련소도 아니었다. 여기는 사람 죽이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다. 남도 나도. 일주일이 지났다. 20명이 넘게 들어왔는데 벌써 5명이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묻지 말라는 분위기였다. 저녁 식사 시간. 나는 11번 옆에 앉았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야, 23번 너 원래 뭐 했어? 막노동이요. 거짓말 는 보니까 싸움 좀 해봤구만. 주먹질 몇 번 한 게 다입니다. 그가 피식 웃었다. 나도 비슷해. 조폭이었다가 보스 배신하고 튀다 잡혔지. 여기 아니었으면 지금쯤 감방이야. 맞은편에는 07번이 앉아 있었다.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월남자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어디서요? 황해도 해주. 내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저도 해주요. 그가 잠시 나를 보더니 낮게 말했다. 그럼 고향 같이 가는 셈이네. 고향이요? 북이잖아, 우리 가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처음 알았다.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3주째 되던 날, 지하 훈련장으로 내려갔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벽에는 사람 모양 표적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강사가 말했다. 공작원에게 총은 마지막 수단이다. 소리가 나면 끝이다. 너도 죽고, 동료도 죽고, 임무도 실패한다. 책상 위에 물건들이 놓였다. 신발끈, 쇠숟가락, 모래를 넣은 양말, 연필. 강사가 물었다. 이것들로 사람을 죽여본 적 있나? 우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배운다. 소리 없이 제압하는 법. 무성 무기, 그는 인형을 상대로 시범을 보였다. 목, 관자놀이, 명치, 신장. 정확히 들어가면 3초 안에 끝난다. 10초 걸리면 네가 죽는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했다. 인형이었지만 손이 떨렸다. 4주째 되던 밤, 전체 집합 명령이 떨어졌다. 우리는 내무반에 줄을 맞춰 섰다. 곧 최성규 대위가 들어왔다.
그는 우리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4주 동안 수고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하겠다. 내무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너희는 북파공작원이다. 휴전선을 넘어 북한에 들어간다. 정찰, 파괴, 암살, 납치, 명령받은 임무를 수행한다. 숨소리마저 조용해졌다. 그가 말을 이었다. 성공하면 돌아온다. 실패하면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 이제부터 너희는 주민등록도, 가족관계도, 군번도 없다. 전사에도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다. 돌아와도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다. 너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 말을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펜을 놓았다. 손이 떨렸다. 5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떨린다. 그날 밤 내무반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돌아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 19살 이준서? 그 아이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그냥 지나쳤다. 그게 내 인생의 죄가 됐다. 그리고 지금 79살이 된 나는 마침내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노트 2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만 남아 있었다. 오늘 밤은 유난히 춥다. 50년 전 그 겨울밤처럼 춥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다음 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그때 나는 몰랐다. 훈련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것이 될지. 그리고 그 속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다. 1970년 2월 초, 훈련 5주차. 그날 밤 10시, 집합 명령이 떨어졌다. 우리는 차가운 바람 부는 마당에 모였다. 하늘엔 달도 없었다. 교관이 우리를 둘러보더니 말했다. 오늘은 담력 훈련이다. 저 산 너머 공동묘지로 간다. 각자 정해진 유 앞에 서서 명단을 외워온다. 새벽 4시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낙오다. 공동묘지, 어두운 밤, 혼자 가야 했다. 명령이니까. 우리는 배낭에 작은 손전등 하나씩만 받았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었다. 눈 덮인 산길을 1시간쯤 올랐을까? 앞서가던 11번, 이상철이 걸음을 멈췄다. 그가 낮게 말했다. 야, 23번. 이거 진짜 묘지 가는 거 맞냐? 명령이 그렇잖아. 아니, 내 말은 이게 진짜 훈련이냐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도 느끼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드디어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작은 언덕에 수십 개의 무덤이 줄지어 있었다. 잡초가 허리까지 자랐다. 내가 찾아야 할 묘는 27번 앞이었다. 손전등을 켜서 비석을 비췄다. 이름은 없었다. 숫자만 새겨져 있었다. 27번. 옆 무덤을 비췄다. 34번. 또 여. 9번.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이곳은 군인 묘지가 아니었다. 숫자만 있는 무덤들. 이름도 계급도 소속도 없는 무덤들. 여기 묻힌 사람들도 우리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다. 새벽 4시 전에 우리는 부대로 돌아왔다. 다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시간.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19살짜리 19번 이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형님들 그 묘지에 묻힌 사람들 누구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뒤 7번 문태수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선배들이겠지. 돌아오지 못한 공작원들. 준석의 손에서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쇳소리가 크게 울렸다. 11번 이상철이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야, 너무 놀라지는 마라. 우리도 실패하면 거기 묻히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 준석이 울먹이며 말했다. 저 집에 가고 싶어요. 20번 박만식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은 이미 없다. 우리 신분 다 말소됐잖냐. 이제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날부터 우리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6주차. 생존 훈련이 시작됐다. 교관은 우리를 산 깊숙이 데려가더니 짧게 말했다. 지금부터 72시간. 보급 없다. 물도, 식량도, 텐트도 없다. 알아서 살아남아라. 사흘 후, 이 자리에서 다시 본다. 그게 전부였다. 우리는 각자 흩어졌다. 여기서부터는 누구도 챙겨주지 않았다. 첫날 밤, 나는 바위 틈 하나를 찾아 몸을 구겨 넣었다. 찬바람이 온몸을 핥았다. 영하의 밤, 불을 피우면 위치가 드러난다. 참는 수밖에 없었다. 배가 고파왔다. 혀가 마르고 속이 비어가는 느낌이었다. 물가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뱀 한 마리를 봤다. 훈련 때 배웠던 대로 했다. 목 뒤를 단단히 잡고 돌을 집어들어 머리를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죽은 뱀을 조심스럽게 껍질 벗겨 날것으로 베어 물었다. 입안 가득 비린내가 번졌다. 토가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삼켰다. 살기 위해서 그때 처음 알았다. 살아남는다는 건 품위 같은 걸 버리는 일이라는 걸. 둘째 날 저녁, 산속을 헤매다가 낯익은 얼굴을 봤다. 11번 이상철이었다. 나처럼 초췌한 얼굴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았다. 나뭇가지 몇 개를 모아 작게 불을 피웠다. 이상철이 힘없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야, 23번, 우리 이거 진짜 해낼 수 있을까? 뭐려? 북에 들어가서 살아서 돌아오는 거 말이야.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질문으로 피했다. 형님은 왜 여기까지 온 겁니까? 그가 허공을 보며 말했다. 나, 부산에 여자 하나 있었다? 술집 아가씨. 그 앤 내가 여기 온 줄도 모르지. 그냥 바람 맞은 줄 알 거다. 연락 못했어요? 신분 말소됐는데 무슨 연락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연락을 하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이상철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 23번.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어떤 약속이요? 누가 살아남으면 다른 놈들 이름이라도 기억하자.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기억해줘야 하지 않겠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습니다. 그 작은 약속이 50년이 지나 지금 이 노트가 되어 있다. 사흘째 약속했던 자리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였다. 17명이 들어갔는데 14만 돌아왔다. 셋은 돌아오지 못했다. 교관은 우리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숫자만 불렀다. 11번 생존, 17번 생존, 19번 생존, 23번 생존. 실종된 셋의 숫자는 불리지 않았다. 마치 애초에 그런 번호는 없었던 것처럼. 그날 저녁, 내무반 한쪽에서 조용한 훌쩍임 소리가 들렸다. 19살 이준석, 19번이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저 무서워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도 무서웠으니까. 나는 그냥 그 아이의 어깨에 조용히 손만 올려두었다. 잠시 뒤 준석이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형님 우리 꼭 같이 살아서 돌아와요 네. 나는 목이 메인 상태로 겨우 말했다.
그래. 같이 돌아오자.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거라는 걸. 8주차가 되던 날, 드디어 실전 준비 교육이 시작됐다. 비밀 작전실. 벽에는 북한 지도가 크게 걸려 있었다. 최성규 대위가 들어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가 들어갈 곳은 여기다. 황해도의대. 휴전선을 넘어 북쪽으로 30km 지점. 임무는 정찰이다. 북한군 부대의 위치, 병력 규모, 보급로를 확인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우리 쪽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첫 임무는 5명이 한 조다. 조장은 23번.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내가 조장이었다. 나는 앞으로 나갔다. 대위가 계속 말했다. 조원은 11번, 7번, 19번, 20번 이상 5명이다. 우리는 한 팀이 됐다. 대위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출발은 2주 후다. 그 전까지 북한 지형, 사투리, 생활 습관을 완벽히 익혀라. 한 번이라도 의심받으면 전원 사살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명심해라. 너희가 잡히면 대한민국은 모른다고 할 것이다. 어떤 지원도 구조도 없다. 스스로 살아 돌아와야 한다. 그 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남은 2주 동안 훈련 강도는 더 세졌다. 실전 침투 훈련, 실탄 사격, 폭발물 설치, 야간 이동. 우리 5명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손짓 하나로 신호를 보내고 말없이 위치를 바꾸고 위급 상황에 누가 먼저 움직일지 몸으로 익혀야 했다. 박만식은 폭발물 담당, 문태수는 지형과 길찾기 담당, 이상철은 근접전 담당, 이준석은 몸이 가볍고 눈이 좋아 정찰 담당. 나는 조장이라 불렸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컸다. 마지막 훈련 날 밤, 우리 5명은 막사 뒤편에 모였다. 담배는 없었지만 마치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손가락을 움직이며 허공을 바라봤다. 이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야들아, 내일 출발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 겁난다. 문태수가 짧게 한마디 보탰다. 나도. 박만식이 무덤덤하게 말했다. 우리 다 겁나지 안 겁나는 놈이 이상한 거다. 이준석은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나는 조금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5명이다. 혼자가 아니다. 같이 가서 같이 돌아온다. 이상철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23번 말이 맞다. 우리 다 같이 살아 돌아와서 소주 한잔하자. 진짜 소주로. 그날 밤 우리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1970년 3월 15일 새벽 3시 출발 시간. 우리는 검은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계급장도 이름표도 소속 마크도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군복. 최성규 대위가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72시간 안에 복귀해라. 그 이상 지나면 실종 처리한다. 독약 캡슐은 최후의 수단이다. 잡히느니 죽어라. 그는 작은 금속 캡슐을 한 사람씩 손에 쥐어주었다. 청산가리였다. 나는 손 안에 느껴지는 작은 무게를 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지프에 올랐다. 출발 직전 이준석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온통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손을 맞잡고 있었다. 지프 엔진이 천천히 시동을 걸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으로, 북쪽으로. 그날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전쟁터로 떠났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페이지의 끝이다. 나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보니 이 마을에도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50년 전 그 겨울처럼. 그리고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그때 우리가 받았던 훈련이 단순한 기술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인간에서 떼어내 다른 무언가로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을 찾았고 이름을 기억하려 했다. 이상철, 문태수, 박만식, 이준서, 그 이름들을 적어두기 위해 나는 지금 이 노트를 쓰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남기기 위해. 노트 세 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젖은 듯한 종이가 손끝에 걸렸다. 아마 오래전 눈 맞은 채 들고 다닌 날이 있었기 때문이겠지. 이제 여기 적힌 기록은 내가 숨겨둔 기억의 마지막 장막을 조금씩 열고 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우리가 철조망을 넘던 순간 역시 이 노트의 중요한 한 조각이다. 1970년 3월 15일 새벽 5시 반. 지프는 산 깊숙한 곳에 멈췄다. 엔진이 꺼지자 사방이 바로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눈은 얇게 깔려 있었고 차가운 새벽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최성규 대위가 우리 5명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가 투입 지점이다. 30m 앞으로 가면 1차 철책이 있다.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니들 목숨, 니들이 알아서 지켜라. 그는 마지막으로 내 눈을 보며 덧붙였다. 강도현, 너는 조장이다. 여기서부터 명령은 네가 내린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뛰고 있었다. 우리는 지프에서 내려 조용히 산길을 걸었다. 발밑 눈이 살짝 눌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바람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약한 숨소리. 철조망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두 겹으로 된 철책. 그 가운데엔 폭이 넓은 지뢰지대가 있었다. 문태수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지뢰지대 어제 배운 그 구간 구조랑 같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뢰는 비정형 배열이야. 우리는 월남에서 쓰던 방식대로 간다. 이상철이 물었다. 나뭇가지로 전진 탐색. 그래. 준석은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형님 만약 잘못 밟으면 말 그대로 끝이지. 내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나뭇가지를 길게 꺾어 앞을 더듬으며 천천히 나아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눈 아래 어딘가 지뢰가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긁고 있었다. 문태수가 손을 들어 올렸다. 우리 모두 멈췄다. 그는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눈을 털어냈다. 금속이 살짝 드러났다. 지뢰다 소련제 OGM 계열. 나는 숨을 삼켰다. 우측으로 우회한다. 발 디딜 때 절대 미는 힘 주지 마. 뒤에서 박만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이거 미치겠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짧게 말했다. 만씨가 네가 제일 침착해야 한다. 이가 흔들리면 우리 다 죽는다. 그 말에 그는 딱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지뢰지대를 빠져나오는데 20분이 걸렸다. 하지만 20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다. 철조망 바로 아래 도착했을 때 나는 작은 수건을 꺼내 쇠사슬에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망을 들어 올렸다. 한 명씩 지나가. 절대 망을 흔들지 마. 가장 먼저 준석이 지나갔다. 몸이 가늘어서 금방 통과했다. 이상철, 문태수, 박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몸을 숙여 통과했다. 망이 살짝 흔들렸다. 순간 어디선가 금속이 딸깍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둠뿐, 바람뿐, 그제야 깨달았다. 그 소리는 내가 숨을 참다가 한 번에 토해내며 난 소리였다. 그날 그렇게 작은 소리 하나에도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 철책을 완전히 넘자 문태수가 앞장서서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더 조용히 가야 돼. 여긴 북쪽 순찰 구역이야. 나는 뒤에 있는 4명을 보며 말했다. 지금부터는 2줄 대형. 태수 앞, 나 뒤. 준석은 좌측 경계. 만식은 흠이 담당. 상철 형님은 우측.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북한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목숨을 맡긴 셈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어디선가 철판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녹슨 탄피가 바닥에 박혀 있고 누가 버린 담배꽁초가 얼어 있었다. 썩은 냄새, 고요한 긴장,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적막감. 거긴 분명히 누군가 살고 있는 땅이었지만 우리는 정말 아무도 없는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느꼈다. 한참을 걷다가 갑자기 앞에서 문태수가 멈춰섰다. 잠깐 소리 들렸냐? 우리 모두 숨을 멈췄다. 멀리서 눈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끼드득 끼드득.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 2명, 아니 3명. 순찰초다. 나는 속삭였다. 바위 뒤로 숨자. 우리는 재빨리 몸을 낮추고 바위 뒤에 엎드렸다. 심장이 귀에서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순찰조는 30m 앞을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호흡과 무전기 잡음이 들렸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이쪽은 이상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준석의 손이 작게 떨렸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눌렀다. 괜찮다, 진정해라.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기에 그렇게 손으로 말해야 했다. 순찰조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10분 동안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순찰조가 완전히 멀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났다. 문태수가 말했다. 하마터면 끝날 뻔했네. 이상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23번 너 손 안 떨리냐? 나는 짧게 대답했다. 떨리죠. 안 떨리면 내가 사람입니까? 그 말을 듣고 이상철이 피식 웃었다. 그렇지. 안 떨리는 놈은 벌써 죽었을 거다. 우리는 말없이 다시 걸었다. 그리고 그때 준석이 작게 물었다. 형님들 우리 진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했다. 모른다. 근데 살아서 돌아가려고 노력은 할 거다. 그 외엔 해줄 말이 없었다. 우리가 북한 땅을 처음 밟던 그날 새벽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훈련은 우리를 사람이 아닌 존재로 만들려 했지만 실전은 오히려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 깊게 느끼게 했다. 무섭고 떨리고 살고 싶고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다. 그 모든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욱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셋째 페이지의 끝이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지금도 그 철조망을 넘던 순간의 냄새와 소리가 또렷하게 귀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조차 그날의 떨림이 여전히 내 손끝에서 느껴진다. 우리는 그렇게 북쪽으로 들어갔다. 죽음이 꿈처럼 가까운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사건을 겪게 된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에 적혀 있다. 네 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종이 끝부분이 조금 닳아 있었다. 그만큼 이 장면은 내가 오래도록 붙잡고 있던 기억이었다. 사마에서 철조망을 넘어갔던 그 순간 이후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사건이 여기 적혀 있다. 1970년 3월 15일 침투 첫날 아침 6시 우리는 산등성이 위에 몸을 낮추고 북쪽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지만 마을은 아직 어둠의 찌꺼기를 품고 있었다. 굴뚝에서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사람 그림자가 느릿하게 움직였다. 문태수가 관찰경을 들고 말했다. 경계병 둘 교대 시간인 것 같다. 이상철이 땅에 엎드린 채 물었다. 우리가 들키지 않고 지나가려면 저 언덕을 타고 돌아야겠지?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끝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관찰과 피해 다니기였다. 싸우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우리는 마을을 크게 우회해 숲 쪽으로 이동했다. 눈이 녹으면서 흙탕물이 조금씩 생겨 있었고 발자국이 남기 쉬웠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발자국을 지우며 움직여야 했다. 박만식이 낮게 말했다. 이러다간 해지겠다. 그때였다. 문태수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멈춰. 우리는 즉시 엎드렸다. 그는 조용히 손짓하며 말했다. 앞에 사람 있다. 나는 그의 옆으로 기어가 시야를 확인했다. 15m 앞 낡은 손바지를 입은 남자가 마른 장작을 주워 담고 있었다. 농민 같았다. 무장도 없고 표정도 평범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있는 방향을 잠시 쳐다봤다. 너무 잠깐이라 우리를 본 건지 그저 바람 소리를 들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님 저 사람 우리 봤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문태수가 말했다. 저 남자 마을로 가면 순찰대랑 말할 거다. 이상철이 이를 악물었다.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지 않나? 박만식이 낮게 말했다. 근데 들키면 우리 다 죽는다.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발각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우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남자를 살리면 우리가 죽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죽인다면 그건 전쟁이 아니라 살인이었다. 그때 그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뜬 채 도망치기 시작했다.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잡아! 내 입에서 본능처럼 소리가 튀어나왔다. 문태수와 이상철이 동시에 뛰었다. 나무 사이로 발자국이 튀었고 눈이 흩어졌다. 도망간다! 저쪽으로! 남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비탈길로 달아났다. 하지만 태수는 지형에 익숙했고 상철은 발이 빨랐다. 몇 초 뒤 비명인지 숨 끊어지는 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짧게 들렸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그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문태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잡긴 했는데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졌어. 남자의 목이 기억하기 싫을 만큼 기형적으로 꺾여 있었다. 살아있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준석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했다. 형님 죽었어요. 우리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우리는 손을 댄 적이 없다. 잡으려고 쫓은 건 맞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 남자는 죽었고 우리 때문이었다. 이상철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건 전쟁이 아니잖아. 그냥 민간인인데. 문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비탈 아래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잠시 뒤 박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아, 어떻게 할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조장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5명의 생명이 달린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나는 명령이라는 걸 내려본 적이 없었다. 살면서 책임이란 걸 져본 적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선택해야 했다. 저 남자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지울 것인가? 나는 오래 침묵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묻자. 그 짧은 한마디가 내 목을 죄는 것 같았다. 이상철이 씁쓸하게 말했다. 살아야 하니까. 우리는 근처에 작은 구덩이를 팠다. 땅은 얼어 있었고 손은 금방 부르텄다. 준석은 끝까지 삽을 들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어깨로 숨을 헐떡였다. 시신을 눕히고 눈으로 덮었을 때 내 가슴은 돌처럼 무거웠다. 떠나기 직전 나는 잠시 그 눈 덮인 흙 위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닿지도 못했지만 그날 이후 50년 동안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말이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산을 넘어 이동했다. 잠시 뒤 문태수가 말했다. 도현아, 너 잘못한 거 아니다. 나는 말했다. 잘못한 거 맞아. 아니야. 다 죽을 뻔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죽이지는 말았어야지. 문태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산 위에서 작은 바위 틈에 기대어 잠을 청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낮에 묻었던 그 남자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공작원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일들은 결코 영웅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전쟁의 논리, 국가의 명령, 생존의 필요, 그 모든 명분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양심이고 그 다음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걸. 그날 죽은 그 남자의 이름조차 우리는 알지 못했다. 그는 그냥 사라졌다. 그렇지만 나는 안다. 지금도 그의 얼굴을 잊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날 이후 조금씩 무너져 갔다는 것을. 여기까지가 4번째 페이지의 끝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죄책감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 이 노트를 쓰는 이유도 어쩌면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그 후에 벌어진 일들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아직 서막에 불과하다. 5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종이 한 장 한 장을 넘길수록 그때의 냄새와 바람이 더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철조망을 넘어간 지 이틀째.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벌어진 일들. 이 페이지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꼈던 순간, 그리고 그 희망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깨달았던 순간을 담고 있다. 1970년 3월 17일 밤 11시 우리는 2일 동안의 정찰을 끝내고 귀환 지점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지도를 꺼내본 문태수가 말했다. 여기서 서쪽 능선을 타면 내일 새벽엔 철조망 근처까지 갈 수 있어. 이상철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이제 이틀만 더 버티면 돌아간다. 그 말 속에는 희망이라기보다 필사적인 기대가 묻어 있었다. 우리 5명 중 누구도 웃지 않았다. 웃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산길은 유난히 어두웠다. 달빛이 흐렸고 구름이 짙었으며 바람이 낮게 울었다. 박만식이 말했다. 야, 이거 분위기 진짜 이상한데. 나도 느끼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우리 뒤를 조용히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우리 5명 말고는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가장 무서운 건 들리지 않는 소리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다. 우리는 능선 아래 작은 골짜기를 지나던 중이었다. 그때였다. 문태수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다. 멈춰! 우리는 즉시 엎드렸다. 문태수가 땅을 가만히 살피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발자국이다. 나는 기어가서 확인했다. 흙 위에 아주 선명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사람 발자국. 그리고 바로 옆에 더 작은 또 하나의 발자국. 둘이 지나갔네. 문태수가 속삭였다. 최근이야. 눈이 안 쌓인 걸 보니까 1시간이네. 이상철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순찰조인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순찰조라면 3명 이상이야. 그리고 발걸음 간격이 다르다. 이건 민간인이야. 박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낮에 죽은 그 남자 일이 벌써 알려진 건 아니겠지? 그 말이 떨어지자 우리는 모두 숨을 삼켰다. 혹시 누군가 그 남자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찾으러 나온 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되기까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발자국을 피해 다른 길로 우회하기로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멈춰.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가슴이 얼어붙었다. 북한 사투리였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땅에 엎드렸다. 어둠 속에서 총소리가 딱 하고 울렸다. 장전하는 소리였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금 움직이면 끝이었다. 잠시 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없는데요. 분명 소리가 났다. 저기 풀숲 좀 더 봐라. 손전등 불빛이 우리 있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눈 위를 훑는 빗줄기, 나무 등거를 비추는 흔들림, 그리고 점점 우리 얼굴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준석이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다. 형님 무서워요. 그 작은 목소리조차 산에 울릴까 두려웠다. 불빛이 우리 발치 앞까지 왔다. 그리고 딱 그 순간 멀리서 다른 순찰병이 외쳤다. 야, 여기 발자국 있다. 2명 지나간 것 같아. 뭐? 그쪽이야. 아니다. 저 아래요. 여기서 북쪽 방향으로 내려갔다. 순찰병들이 그쪽으로 몰려갔다. 우리 쪽을 비추던 손전등은 조용히 멀어졌다. 우리는 아무도 숨을 쉬지 않은 것처럼 그 자리에 엎드린 채 한참을 버텼다. 마침내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다. 움직이자. 우리는 거의 기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다들 다리가 풀려 있었고 손이 땀에 젖어 있었다. 한참을 이동한 뒤 이상철이 힘없이 말했다. 야, 오늘 진짜 끝나는 줄 알았다. 문태수도 숨을 몰아쉬었다. 발자국 남긴 사람 누굴까? 박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한 가지만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우린 누군가와 같은 산에 있다. 그 사실이 가장 두려웠다.
새벽 2시, 우리는 작은 동굴을 발견해 그 안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불은 피울 수 없었다. 숨만 조금 고를 뿐이었다. 이준석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형님, 저 아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 목소리는 쉰 듯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그랬어. 우리가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입을 열었다. 돌아가야지.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준석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나중에 내 인생을 무너뜨릴 약속이 되리란 걸. 그날 밤 우리는 서로 기대 앉아 짧은 잠을 나눠 잤다. 차가운 공기, 떨리는 마음, 희미한 생존의 의지.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전투는 적과의 전투가 아니라 두려움과의 전투라는 것을, 적의 총부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포가 우리를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포가 서서히 우리 5명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5번째 페이지의 끝이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50년 전 그날 밤 동굴 속에서 이 손은 누구보다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떨림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페이지에는 그 균열이 처음으로 현실이 된 순간이 적혀 있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지옥이 열렸다. 6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종이 위에 적힌 문장 하나하나가 아직도 내 안에 칼처럼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우리가 서로를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1970년 3월 18일, 귀환 하루 전, 새벽 3시, 우리는 동굴을 빠져나와 능선을 타고 철조망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산은 밤새 얼어붙었고 바람은 더 날카로워졌다. 준석이 옆에서 말을 삼키듯 물었다. 형님들 혹시 우리를 쫓는 사람 아직 근처에 있을까요? 이상철이 조용히 대답했다. 모르지. 근데 있을 수도 있다. 문태수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계속 뒤쪽을 경계하며 걸었다. 박만식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말이 줄어들었다. 말 한마디가 죽음과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능선을 돌아 2개의 유관 감시 지점을 피해 이동했다. 마지막 봉우리를 지나던 순간 갑자기 문태수가 멈춰섰다. 야, 발자국 있다. 우리는 다시 엎드렸다. 그가 손으로 흙을 털어내자 선명한 발자국 2개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희미하지만 총기가 땅에 닿아 생긴 자국이 있었다. 문태수가 속삭였다. 군인이다. 순찰이 아니라 추적이었다.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었다. 이상철이 이를 꽉 물었다. 우리가 낮에 죽인 사람 때문인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이 아니다. 방향이 정확해. 박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누군가 우리 위치를 알고 있다는 거야? 말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추적이 아니었다. 우리가 지나간 흔적을 누군가 정확히 따라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태수가 작은 비명처럼 말했다. 잠깐, 여기 이상하다. 그는 발자국 바로 옆에 눈을 살짝 걷어냈다. 거기에는 우리 중 누군가가 버린 작은 천 조각이 있었다. 작지만 분명한 군복에 찢어진 부분. 우리는 모두 멈춰서서
그 조각을 바라봤다. 이상철이 낮게 말했다. 누가 버린 거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준석이 두려움에 찬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형님들 혹시 우리를 따라오는 게 북한군이 아니라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박만식이 갑자기 소리를 눌러 말했다. 그만해, 입 닥쳐! 하지만 이미 그 말은 모두에게 들려 있었다. 누군가, 우리 중 누군가가 고의로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우리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은 채 우리는 다시 이동했다. 하지만 걸음마다 누구의 발자국인지, 누구의 옷자락인지, 누구의 호흡인지 서로가 서로를 조심스레 훔쳐보기 시작했다. 준석은 뒤에서 계속 작게 떨고 있었다. 이상철은 모든 사람의 발을 번갈아 확인하며 걸었고, 박만식은 누구보다 경계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문태수는 동굴에서부터 내내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 모두를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사람은 두려우면 누구든 의심하게 된다. 그게 처음으로 우리를 무너뜨린 진짜 적이었다. 오전 9시 우리는 작은 절벽 아래 도착했다. 그 아래에는 얕은 계곡이 흐르고 있었다. 지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발자국이었다. 눈 위에 찍히는 발자국은 누군가에게 지도와 다름없었다. 나는 말했다. 한 줄로 걷는다. 발자국은 겹쳐 찍어. 흔적 남기면 안 돼. 우리는 각자의 발걸음을 앞사람의 발 위에 맞추며 이동했다. 하지만 그때 준석이 갑자기 발을 헛디뎠다. 털썩? 그 소리가 산에 크게 울렸다. 우리는 즉시 엎드렸다. 문태수가 이를 갈며 속삭였다. 야, 정신 안 차려? 죽을 뻔했어! 준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죄송해요. 저 의도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박만식이 갑자기 준석의 멱살을 잡았다. 너 맞지?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준석이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상철이 만식을 떼내며 소리쳤다. 야! 지금 이럴 때야! 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싸우면 우리 다 죽는다. 그 말에 겨우 숨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우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오전 11시 우리는 또 다른 발자국을 발견했다. 이번엔 3명이었다. 추적조가 늘었어. 문태수가 말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우리가 흔적을 계속 남기고 있다는 뜻이야. 그 순간 박만식의 시선이 우리 모두를 천천히 스쳐갔다. 그 눈빛은 차갑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상철이 말했다. 만식아, 그런 눈 하지 마. 왜? 그가 대답했다. 지금 누가 흔적 남기는지 모르잖아. 준석은 숨도 쉬지 못한 채 몸을 움츠렸다. 문태수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는 지금 적과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게 더 위험했다. 오후 3시 마침내 우리는 철조망에서 200m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다. 하지만 지뢰지대까지 가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문태수가 갑자기 멈춰섰다. 야, 또 흔적이다! 이번엔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우리에게 지급되던 암호문 종이와 같은 재질. 누가 봐도 우리가 흘리고 간 듯한 모양이었다. 숨이 멎었다. 누군가 우리 정보를 흘리고 있었다. 고의로. 이상철이 낮게 말했다. 도연아, 이제는 말해야 한다. 도대체 누구냐? 네 사람의 시선이 천천히 서로를 향했다.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순간 숲 너머에서 총성이 울렸다.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누가 우리를 팔아넘겼든, 누가 흔적을 남겼든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 중요한 건 단 하나 살아남는 것이었다. 여기까지가 6번째 페이지의 끝이다. 나는 잠시 펜을 놓고 오랜 시간 숨을 고른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했다. 그리고 그 불신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 이야기를 다음 페이지에 적어두었다. 8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이 페이지에는 내가 평생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 적혀 있다. 사람을 두 갈래로 나눈다는 건 단순히 거리를 벌리는 게 아니라 운명을 두 개로 나누는 일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1970년 3월 18일 오후 4시 우리는 두 조로 갈라졌다. 나는 문태수, 박만식과 함께 서쪽 능선을 탔고 이상철과 이준석은 북쪽 울창한 숲으로 향했다. 우리는 서로를 잠시 바라보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게 마지막 인사였다. 우리는 서쪽 고지를 타고 천천히 이동했다. 바람이 거세졌고 눈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다. 박만식이 말했다. 이럴 때 갈라진 게 맞는 거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태수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서로를 믿을 수 없으니까 흔적이 사라지면 적도 헷갈릴 거야. 하지만 태수의 말에도 힘이 없었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는 순간 이미 팀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서쪽으로 50m쯤 이동했을 때 문태수가 낮게 말했다. 이대로 가면 진짜 돌아가기 힘들 거다. 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만 질끈 깨물었다. 나는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은 살아서 철조망만 넘으면 돼. 그 다음은 그때 생각하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속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한계를 넘고 있었다. 몸도 마음도 신뢰도. 오후 4시 40분. 우리는 작은 능선 위에 도착했다. 지형을 확인하려고 잠시 멈춰선 그때였다. 어디선가 바람과 다른 음색의 소리가 들렸다. 슥슥 낮은 발자국 소리.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멈춰. 우리는 즉시 몸을 낮추고 눈과 나뭇잎을 헤치며 시야를 확보했다. 멀리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북한군이었다. 총을 들고 조심스럽게 우리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문태수가 이를 악물었다. 이 속도면 30분 안에 여기 도착한다. 만식이 물었다. 상철 형님 쪽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도 우리처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을 것이었다. 우리는 더 깊은 숲 쪽으로 몸을 숨기며 이동했다. 도중에 작은 휴식이 허용된 곳에 도착했을 때 문태수가 말했다. 도연아 상철 형님한테 신호 보내보자.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미리 정한 방식으로 아주 짧게 새소리처럼 들리는 소리를 냈다. 칫칫. 2번의 짧은 신호. 여기 있다는 표시였다. 그리고 우리는 숨을 죽였다. 상철 형님이 들었다면 그도 같은 방식으로 2번의 신호를 보낼 것이었다.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다. 하지만 숲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문태수가 다시 물었다. 다시 보낼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미 저기 근처야. 이 이상 신호 보내면 위치 드러나. 만식이 낮게 말했다. 그럼 형님들 어떻게 돼?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북쪽 루트는 지뢰지대가 가까웠고 순찰도 더 잦았다. 그쪽은
우리보다 더 위험한 길이었다. 오후 5시 10분. 하늘은 흐려지고 눈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준석과 상철 형님이 이 눈 속에서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문태수가 조심스레 말했다. 도연아, 혹시 신호 모르고 지나친 건 아닐까? 나는 생각 없이 고개를 저었다. 상철 형님은 귀가 밝아 절대 놓칠 분이 아니야. 말하고 나서 그게 곧 더 나쁜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신호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준석은 19살이었다. 너무 어린아이였다. 오후 6시 드디어 철조망이 위치한 능선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문태수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보인다. 조금만 더 가면. 그때였다. 멀리서 총성이 울렸다. 한 발,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발. 그 방향은 북쪽 능선이었다. 준석과 상철 형님이 간 길. 순간 모두 멈춰섰다. 만식이 절망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님들 맞지? 나는 숨이 막혔다. 총성이 너무 가까웠다. 너무 분명했다. 문태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경고 사격이 아니다. 나도 알았다. 그 소리는 적을 찾았다는 신호가 아니었다. 전투가 벌어졌다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였다. 우리는 당장 그쪽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움직이면 죽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이 내리는 산속에서 그 두 발의 총성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한참 뒤 나는 아주 작게 말했다. 계속 간다. 그 말이 나를 더 깊이 찢었다. 만식이 울먹이며 말했다. 도현아, 그 둘 이제 못 오는 거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5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다. 눈은 더 굵어졌고 철조망은 바로 코앞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진짜 철조망은 눈앞의 철조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건 적이 아니라 상실이었다. 우리를 찔러오는 건 총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 그날 우리가 들었던 두 발의 총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우리 팀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소리였다. 여기까지가 8번째 페이지의 끝이다. 나는 이 페이지를 덮으며 오랫동안 숨을 고른다. 그날의 총성은 지금도 내 귓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에 더 잔혹한 진실이 적혀 있다. 우리가 잃게 되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 여기까지가 8번째 페이지의 끝이다. 나는 지금도 이 페이지를 읽을 때면 손이 떨린다. 그날의 선택, 그 결과, 그리고 그 책임. 이 모든 걸 나는 평생 안고 살아왔다. 다음 페이지에는 그 선택이 만든 비극의 중심이 적혀 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처참한 진실, 그 이야기를 9번째 페이지에 적었다. 9번째 페이지는 내가 지금도 가장 힘들어하는 기록이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처음으로 현실이 된 날. 1970년 3월 19일 새벽 5시. 철조망 근처 지뢰지대에서 멀지 않은 곳. 우리는 다시 북쪽 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문태수가 말했다. 여기 누가 지나간 흔적 맞아. 하지만 발걸음은 매우 불규칙했다. 한 사람은 뛰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끌려가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형님, 문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철 형님이야. 상철 형님의 발걸음은 폭이 넓고 일정했다. 그러나 준석의 발자국은 점점 흐트러져 있었고 어떤 구간에서는 발자국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박만식이 털썩 주저앉았다. 안 돼. 나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피 얼룩을 쓸어봤다.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 피가 누구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2명 중 1명의 것이라는 건 틀림없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준서가.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떨리는 눈빛, 살고 싶다는 말, 같이 돌아가자는 약속, 모두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오전 8시, 드디어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얼어붙은 땅 위에 엎드린 모습, 문태수와 나는 달려가 그 몸을 돌려 눕혔다.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상철 형님이다. 이상철 형님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옆구리에 총상이 있었다. 적과 교전한 흔적이었다. 그 얼굴에는 분명한 각오와 그보다 더 큰 절망이 동시에 남아 있었다. 박만식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럼 준석은 어디에 있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어떤 말도 상철 형님을 살릴 수 없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묵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잠시라도 그를 보내드리고 싶었다. 오랜 시간 함께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유일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준석을 지키려다 죽음을 맞이했다. 그때 문태수가 외쳤다. 도연아, 여기 혈은 이어진다. 핏자국은 숲 아래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사람이 끌려간 흔적. 나는 조용히 말했다. 준석이 살아있다. 만식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구하러 가자. 하지만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 지뢰지대. 너무 가까워. 만식은 이를 갈며 말했다. 그럼 그냥 버릴 거야? 그 어린 놈을?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조장으로서 해야 하는 말과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부딪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또 총성이 들렸다. 한 발, 그리고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준석을 찾지 못했다. 그 아이는 눈 덮인 숲 어디선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그날부터 그 아이의 이름을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 조의 5명 중 2명이 사라졌다. 남은 셋은 더 이상 한 팀이 아니었다. 공포와 죄책감에 갈라져 버린 새 조각이었다. 10번째 페이지. 이 페이지는 우리가 귀환 직전 가장 큰 절망을 겪었던 순간을 담고 있다. 1970년 3월 19일 오후 4시 우리는 마지막 지점 귀환 포인트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철책 아래 작게 파놓은 지하 통로가 있었다.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오후 5시까지 넘기면 우리는 실종 처리였다. 문태수가 말했다. 지금 속도로 가면 시간 안에 도착 가능해. 박만식은 아직도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준석, 그 아이를 버려가는 거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버린 게 아니야. 만식이 나를 노려봤다. 그래? 그럼 누구 때문인데?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잘못한 사람은 나야. 만식의 숨이 멎는 듯했다. 조장이라는 이유로 갈라세운 것도, 준석을 보내버린 것도 다 내 책임이야. 문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맞아, 도연이 잘못도 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만식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 이제는 살아 돌아가는 것밖에 없지. 그러나 우리가 귀환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불길함이 커져갔다. 바람이 유난히 거셌다. 산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철조망이 보이는 순간 문태수가 소리쳤다. 멈춰! 나는 즉시 엎드렸다.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 눈 위에 희미한 발자국이 있었다. 우리 발자국이 아니었다. 그 위에는 군화 자국이 겹쳐 찍혀 있었다. 박만식이 말했다. 이건 우리를 기다리는 발자국이다. 문태수는 차갑게 결론지었다. 매복이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우리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야? 그 말은 우리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이건 단순 추적이 아니었다. 우리의 탈출 경로를 알아낸 사람, 우리의 진행 방향을 읽어낸 사람,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 문태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부 누설이다. 대한민국 쪽에서 정보가 센 거야.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박만식이 힘없이 다리에 주저앉았다. 우리 팔아넘긴 거야? 문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탈출 경로를 정확히 알아낼 수 없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우리가 들어온 순간부터. 태수는 말했다. 그래, 이미 버려진 거다. 그 순간 멀리서 무엇인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철책 너머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있는 놈들 다 알고 있다. 나와라. 북한 사투리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투에는 우리를 기다린 사람의 여유가 묻어 있었다. 문태수가 이를 갈았다. 늦었어. 이미 포위됐다. 박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나는 대답했다. 살아야지. 그러나 그 말은 우리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철조망 바로 건너편에서 총신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총의 끝은 우리를 향해 있었다. 여기까지가 10번째 페이지의 끝이다. 이 장면 이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떨어지게 된다. 누가 우리를 버렸는지,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 진실은 다음 페이지에서 밝혀진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11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이 페이지는 나를 지금까지 괴롭히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다. 1970년 3월 19일 오후 4시 50분 우리는 철조망 앞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철책 건너편 북한군 정찰조 5명이 우리 위치를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언제 어떤 경로로 도착할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문태수가 낮게 말했다. 도연아, 이건 우연이 아니다. 군 내부에서 정보가 새지 않으면 이럴 수 없어. 박만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럼 우릴 버리고 간 거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이제 쓸모없으니 정리해라 라고 말한 것처럼 느껴졌다. 북한군 장교 하나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철책 너머로 그 얼굴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너희 기다리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고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낯설지 않은 뉘앙스였다.
문태수가 이를 갈았다. 우리가 올 줄 어떻게 알았냐? 장교는 미소를 지었다. 너희 조장 이름이 강도현이지? 나는 숨이 멎었다. 그는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부모 이름도 알고 있다. 하사관 훈련소에서 뭐 했는지도. 만식이 저주처럼 중얼거렸다. 우릴 대한민국이 넘긴 거야? 장교는 조용히 말했다. 누가 넘겼는지, 왜 넘겼는지는 너희도 알고 있지 않나? 그 말은 정답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진실을 보여주는 말이었다. 우리는 침투한 그 순간부터 살아 돌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 그 순간 문태수가 움직였다. 도현아, 엎드려! 총성이 터졌다. 눈발 사이로 불꽃이 튀었다. 북한군 2명이 허둥지둥 피했다. 나는 태수의 팔을 잡고 뒤쪽 계곡으로 몸을 던졌다. 만식도 함께 굴러 떨어졌다. 눈 속으로 떨어지며 귀를 찢는 듯한 총성이 이어졌다. 나무들이 부서지고 땅에 흙이 튀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날은 기적이 단 한 번 있었던 날이었다.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진 우리는 숨을 몰아쉬며 몸을 숨겼다. 총성은 계속 울리고 북한군의 발소리가 능선 위를 가득 메웠다. 문태수가 나를 들었다. 도현아, 괜찮아?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괜찮아, 만식이는? 박만식은 눈 속에 주저앉은 채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살았어. 우리 살아있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 문태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아, 들어봐. 나는 귀를 기울였다. 능선 위에서 북한군 장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셋은 살려두어라. 곧 우리가 필요로 할 때가 올 것이다. 필요로 한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우리는 더 깊은 계곡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각자가 가진 감정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터지고 있었다. 문태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려 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박만식은 이미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조장이라는 사실이 지옥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 우리가 버리고 온 사람, 우리를 기다리는 적, 우리를 버린 아군, 모든 책임이 나에게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밤까지 버티자. 그 다음엔 북서쪽으로 빠져서 다른 루트로 이동한다. 문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철조망 공식 루트는 포기해야 돼. 만식이 말했다. 도현아, 그 목소리는 괴로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냐? 나는 대답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그 말은 누군가의 시선 아래 우리가 얼마나 쉽게 버려질 수 있는지 정확히 드러내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맞았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조용히 움직였다. 새로운 루트, 우리가 죽어도 남지 않을 루트, 그 길을 따라 철조망 북서쪽 끝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어두운 산속 어디선가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발자국, 부서지는 나뭇가지 소리, 어깨에 닿는 바람,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었다.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또 누가 따라온다. 나는 속삭였다. 확인 전까지 멈추지 마. 하지만 세 번째 발자국 소리는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의 발걸음과도 닮아 있었다. 힘이 약하고 불규칙하고 때때로 휘청이는 발자국. 나는 숨을 삼켰다. 준석이? 문태수가 눈을 크게 떴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형님, 우리는 동시에 돌아섰다. 눈발 속에서 흰 얼굴이 하나 흔들리듯 모습을 드러냈다. 그 얼굴은 확실히 준석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우리가 알던 준석이 아니었다. 절망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모든 걸 털어낸 사람의 눈빛이었다. 형님 가지 마요. 그리고 그 말 뒤에 이어진 한 문장. 우리 이미 죽었어요. 그 목소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순간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준석의 몸이 눈 위로 천천히 쓰러졌다. 우리는 얼어붙었다. 눈 위에 쓰러진 준석은 말랐고 지쳐 있었고 몸 곳곳에 상처가 가득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오려고 했다. 그래서 마지막 힘으로 우릴 부른 것이다. 형님, 나는 무릎을 꿇고 준석을 안아 올렸다. 그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문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북한군 추적 도중에 사격한 거다. 만식은 눈물을 흘렸다. 우린 그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아이를 버렸던 사람이다. 제14와 돌아온 세 사람.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비공식 철조망 루트를 찾아냈다. 운이 좋았다. 그리고 나쁜 운도 겹쳤다. 철조망을 넘는 순간 총성이 울렸다. 박만식의 오른쪽 어깨가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철조망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졌다. 문태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뒤를 지켜줬다. 도연아, 만식이 데리고 가.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남은 힘이었다. 우리는 겨우, 정말 겨우 살아서 남아있다. 귀한 지점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환영도 기쁨도 아니었다. 차가운 침묵, 서류, 조서, 그리고 조사관의 질문들. 임무 실패 이유는 왜 조원 2명이 실종인지 설명하라. 북한군과 접촉한 사실을 진술하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린 버려졌습니다. 그러자 조사관은 마치 준비된 듯 말했다. 그런 일은 없다. 문태수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없다고? 우리 기다리고 있었다고? 북한군이 우리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고? 조사관은 그저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건 너희가 착각한 거다. 착각? 우리가 본 것, 우리가 겪은 것, 우리가 잃은 것이 모두 착각이라고 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우린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실패하면 지워지는 그저 교체 가능한 부품. 상철 형님도, 준석도, 우리도 최종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오래된 노트를 덮었다. 그날 이후 50년이 지났다.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누구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문태수는 귀환 후 군을 떠났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박만식은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고 지금도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매년 겨울만 되면 눈 내리는 산속에 서 있는 기분이 든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 사라지는 흔적,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내가 무너뜨린 이름들. 나는 그 이름들을 평생 품고 살았다. 이상철, 이준석, 그리고 그때의 나 자신. 이 노트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저 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 우리가 존재했었다는 증거, 지워지지 않은 사람으로 남기 위한 마지막 기록이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나는 단 한 가지만 바라겠다. 우리가 정말로 존재했던 사람들임을 기억해 달라는 것. 도연이 북파된 1970년. 각종 자료에 따르면 1953년부터 1972년까지 집계된 북파 공작원의 숫자는 1만 명 이상, 미복귀자는 7,726명이다. 이름 없이 사라진 모든 북파 공작원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세요.